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이현란과의 약혼. 1947년 가을 춘천에서 8연대 격리장교 박경원 대위가 결혼식을 올렸다. 사관학교 중대장 박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하객으로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 박정희는 박경원보다 6살이 많았으나 박형이라 부르면서 접근하는 박경원과 친했다. 이 결혼식의 신랑 측 들러리는 김정곤 대위였고 신부 고구목의 들러리는 이현란이라는 이화여대 학생이었다. 김정곤은 그날 밤 이현란을 포함한 하객들과 유쾌하게 놀았다. 이현란은 미인이었다. 몸매는 날씬하고 얼굴은 이국적으로 생긴 데다가 성격이 쾌활했다. 나이는 김정곤보다 많게 보여 친구들이 다른 건 다 맞는데 나이가 안 맞는군 이라고 농담도 했다. 다음에 김정곤은 용산에 있는 육군장교 관사로 박정희 대위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 그 들러리 아가씨가 박 대위와 같이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것은 박경원도 마찬가지였다. 박경원도 결혼한 뒤에 용산 관사에 살림을 차렸다. 이 관사초는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철수한 뒤 우리 장교들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서양식을 한국식으로 개조해 온돌과 장작 아궁이를 만들어 쓰고 있었다. 한 집에 방이 서너 개 있는 좋은 관사였다. 박경원이 하루는 퇴근하여 오니 아내 고구목이 말하는 것이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섰던 친구가 아무래도 박정희 씨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구목은 원산에서 출생하여 루시여고를 나온 뒤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월남했다. 이현란과는 여고 시절 동창 사이였다. 박경원은 섭섭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왜 자기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더구나 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관사인데. 다음날 박경원 부부는 박정희의 관사를 찾아갔다. 이현란은 정말 미인이었다. 박정희, 이현란은 원만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박경원 부부를 맞아주니 이쪽에서도 할 말이 없었다. 두 박대위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나눴다. 고구목과 이현란은 부엌에서 무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박경원 대위는 지피는 데가 있어서 같은 격리장교인 이효에게 물어봤다. 이 대위는 껄껄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말해줬다. 함남 출신인 이효는 사관학교 2기생으로서 박정희와 동기였지만 나이는 5살이 많았다. 이효는 2기생들 가운데 최연장자였다. 박정희도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기 때문인지 두 사람은 생도 시절부터 친했다. 이효 장군은 몇 년 전 작고했는데 부인 우정자 할머니에 따르면 박정희는 생도 시절에도 신당동에 있던 이효의 집에 자주 놀러왔다고 한다. 그분은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고 재미있게 하셨어요. 자기 자랑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라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현란은 제 남편의 조카와 함께 영어학원에 다녔다고 해요. 우리 집에도 놀러온 적이 있습니다. 들러리를 서게 된 것도 남편이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효 대위가 박경원 대위한테 털어놓은 사정은 이러했다. 당신 결혼식 날 우리끼리 한잔했지. 그 자리에서 박정희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형, 나도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는데 아까 들러리 썼던 아가씨하고 잘 좀 되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줬지. 그때 22살이던 이현란은 고향에서 단신으로 월남한 뒤 이화여대 아동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화여대에 보존돼 있는 이현란의 성적표를 보면 율동 과목의 점수가 가장 높다. 이현란은 생전 증언에서 나는 그때 이화여대 다림내 해서 포부도 크고 전성기였다고 말했다. 화사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이현란은 토요일 오후에 이효 대위가 자꾸 나가자고 해서 명동 3호정에 갔다고 한다. 윤태일, 이한림, 이주일 등 몇 사람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말대꾸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미스터 박이 소개됐습니다. 키도 조그마한 양반이 볼품이 없었습니다만 일본 육사를 나와서 그런지 박력과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 뒤 미스터 박은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부모는 북에서 못 나오시고 해서 저는 있는 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형편에 침착한 미스터 박이 저에게 잘해주니 여자로서 끌렸습니다.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양쪽을 다 부추겨서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란은 은사의 도움을 받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 이현란은 1948년에 들어서 약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지금 독일에 간 친구 하나만 참석했어요. 피아노 책을 사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미스터 박이 이의 없죠 라고 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했는데 그걸로 응한 걸로 됐습니다. 가보니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명동의 한식집인데 너무 당황해서 간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줄 알았나 봐요. 박정희는 이연란에게 자신이 이미 장가를 들어 10살이 넘은 딸까지 두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 즈음부터 본처 김호남과 이혼하려고 애쓴다. 큰딸 박재옥의 기억.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뭔가 심각하게 의논하셨는데 아마도 이때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서울에 딴 여자가 있는 것 같구나. 어쩐지 내가 이 집 식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라고 하셔요. 박재옥은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다. 이혼을 한다는 거지. 엄마 이혼이 뭐예요? 이제 너희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도 김호남은 절대로 내 손으로는 이혼을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속이 썩었으니 자기도 당해봐야 돼 라고 했다. 박정희 대위가 8살 아래인 이화여대 1학년생 이연란과 사귀면서 본처 김호남의 소외는 더욱 깊어졌다. 이런 사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11살의 큰딸 재옥이었다. 내 가슴속에는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만이 충격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예쁘고 날씬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 뒤로는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해졌다.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어머니와 나의 애처로운 모습에 할머니는 얼마나 속을 끓이셨는지 모른다. 아들을 대놓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마냥 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할머니 입장이었다. 불쌍한 내 새끼,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축 처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셨다. 할머니의 속바지 주머니에는 늘 무언가 먹을 것이 들어있었다. 사촌들이 볼세라 내 입에 슬쩍 넣어주시곤 했다. 감이 하나 있으면 할머니는 화로에 재 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내가 혼자 방에 들어가면 재를 걷고서 뜨뜻해진 감을 꺼내주시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어머니 백남이는 그때 70을 넘긴 나이였다. 늘 막내 며느리의 음식 솜씨와 바느질이 최고라고 칭찬했지만 김호남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재옥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5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 남편의 사랑을 잃은 김호남의 딸에 대한 집착, 그런 어머니에 대한 딸의 집착도 그만큼 강했다. 김호남은 이윽고 박재옥을 데리고 구미를 떠나버렸다. 죽은 박상희의 아내 조기분에게만 이야기하고 사라졌다. 백남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녀를 찾아 헤맸으나 알 길이 없었다. 박재옥에 따르면 모녀는 대구로 갔다고 한다. 대구로 가보니 어머니에게도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고 눈치가 빠른 나는 대번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이 싫었다. 결사적으로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반기를 들었다. 10살 남짓한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거부의 표시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조리 있는 말로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울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이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1948년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현란과 약혼한 박정희 대위는 곧 이현란을 용산의 관사로 데리고 와서 동거하기 시작한다. 이현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여름방학 때는 대학 기숙사를 비워주어야 하는데 마땅히 머물 곳도 없어 친구와 함께 박정희의 관사를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다는 친구는 나타나지 않아 박정희와 동거에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이현란은 이 관사를 나와 친구 집으로 옮겼는데 명동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박정희에게 들켜서 다시 관사로 잡혀왔다고 한다. 맨날 피했다가 들켜서 다시 관사로 오곤 했습니다. 그분은 신사였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데도 식사하쇼 라면서 존대를 했습니다. 인격 있고 무게 있고 말이 없고. 내가 말이 없어 재미없지요 라고 하기에 말이 핀 꽃에 열매가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미스터 박은 술은 노상 마셔도 정신은 항상 말짱했어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요. 내가 술을 싫어하니까 집에서는 안 마셨어요. 술 한 상이라도 우리 집에서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누가 오기만 하면 벽장에 숨어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칠까봐 조심했던 때이니까요. 그분은 일본 교육을 받은 탓에 독한 사람이었지만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데 철두철미했어요. 그 이상 다정다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이연남 몰래 본처 김호남과 헤어지기 위해 이혼 수속을 하려고 애를 태우고 있었다. 김호남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을 거절하고 어디론가 가버린 데다가 김호남의 아버지도 딸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주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조선 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좌익에 빠져들고 다른 편으로는 이연란이란 미인을 만나 난생 처음으로 연애를 체험하고 있던 1948년 여름 뭉게구름이 모여들더니 폭풍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해 8월 17일 윤희중회 218명의 7기 특별반 사관 후보생들이 입교했다. 이들은 거의가 일제시대의 군 간부로 근무했던 경력자들. 일본 육사 58기 출신인 정래혁,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동기 이주일도 이때 들어왔다. 8월 20일 이들 생도는 완전 무장을 하고 태릉학교 근처의 산을 돌아오는 10km의 구보를 했다. 여기서 민영식, 서청하 생도가 일사병으로 죽었다. 그해 8월 1일로 소령으로 승진했던 박정희 중대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되고 말았다. 이 무렵 만주군관학교 1기 선배인 이기건이 월남하여 박정희를 찾아왔다. 그는 광복 후 북한에서 인민군이 창설되자 장교로 입대했다가 공산주의가 체질에 맞지 않아 남한으로 탈출했었다. 서울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 최남근과 박정희가 남로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만나서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해주고 손을 씻으라고 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최남근을 만나서 손을 떼라고 했더니 여보, 나는 하는 일이 없소 라고 잡아떼더군요. 내가 이런 충고도 마지막이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튿날인가 박정희 소령이 나를 당시 경복고 앞에 있던 어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찬선, 조병건, 그리고 이재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재복이 나에게 말을 시키는 것이 내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무슨 밀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변소에 가는 척하고는 맨발로 달아났습니다.